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토요일 토요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G7 정상회의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방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평가는 어땠는지 직접 위성락 정책실장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상외교는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여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공백이 사라졌습니다. 국익을 기초한 실용외교의 첫 걸음을 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정책실장이 아니라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인데 1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이어서 깊은 각국 정상들과 깊은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었고, 그러나 이제 외교 무대의 첫 데뷔라는 점에서 봤을 때 글쎄,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책 연속성이라는 말로 이 성과를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대외에 국익을 위해서 정책적 연속성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구체적으로는 대외에 대해서는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고 한국의 국격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측면에서 메시지를 던졌고, 정상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심을 했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고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국제적인 측면과 양자 지역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는 G7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실 연대거든요. 지금 유엔 안보리가 사실상 개점 휴업인 상태에서 그걸 대체하는 성격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대를 같이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 그다음에 외교적인 목표로서 G7 플러스 가입 의지를 드러낸 것은 확실하게 G7 정상과 초청받은 정상한테 각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확대 세션에서는 에너지와 AI 분야 측면에서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면서 특히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서의 의장국 역할, 에이펙 의장국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상외교가 이제 본격화되는 측면에서의 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고요. 양자하고 지역 차원으로 따져 보더라도 우선 초청국인 캐나다하고는 지금 잠수함 사업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방산 관련해서 얘기가 나눠졌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인도태평양 국가인데 우리가 그다음 인도태평양에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호주와도 방산 얘기, 그다음 핵심 광물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속성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도 이제 지금 신냉전 구도에서 사실은 중요한데, 그래서 남아공, 그다음에 브라질하고 이제 소통을 한 거.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셔틀 외교를 이제 가져가기로 하고,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양자 플랫폼에서 한미일 협력을 얘기한 것, 그거는 이제 성과로 보여지고요. 다만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비중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 그리고 다 할 것으로 다 실무 조율까지 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뜻밖의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야 될 이제 숙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상들을 이제 만났어요. G7 정상들을. 근데 이분들이, 다른 나라 정상들이 대한민국에서 12월 3일 계엄이 있었고 대통령이 탄핵돼서 새로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왔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이제는 해소가 됐구나, 이렇게 다들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외교의 회복이 이게 가장 큰 성과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다자주의 그 세계 질서가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힘의 논리가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G7이라고 하는 가장 세계에서 강대국 7개가 모이는 곳에 그래도 우리 대통령의 우리 리더십이 있다, 한국도 어떤 특정한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단추를 꿰매는 그 작업이라서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큰 성과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상회담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면 잠깐 모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이번에 처음 보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근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스몰 토크 같은 경우는 통역 없이 그냥 대통령이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뚱하니 맨날 앉아 있었잖아요. 그 안에 서로 더 들어가려고 그러고 너스레라도 한 번 더 네.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대통령의 책무죠. 그래서 뭐 미남이다. 그러다 뭐 어깨에 이제 같이 토닥토닥하기도 하고 이렇게 담소 나누고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데 저렇게 하는 것들 정상들끼리 만나서 가볍게 뭐 스몰 토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선 한국 입장에서는 이 외교 무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목표를 잡았다고 봐야겠죠. 잡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외교냐 아니면 소통과 신뢰를 형성하는 수준의 외교냐. 예. 그러니까 신뢰를 형성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갖고 성과를 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외교 데뷔전이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예. 공유할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논하고 스토리텔링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상대 정상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말을 트는 거죠. 그래서 말을 트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슈를 갖고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즉 소통 외교의 방점을 찍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데뷔전에 맞는 목표라고 그런 예. 목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굳이 뭐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좀 차이점을 교수님은 좀 느끼셨어요? 단계에 따라서 대통령이 하는 어떤 스탠스 입장은 유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신뢰를 형성하는 거고 예. 무리하게 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제시해서 뭘 해야 된다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유사한 스텝을 밟아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탁현민 전 행장관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외교 무대 가서 그냥 뚱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정상들과 담소를 나눈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스토리텔링으로 좀 연계한 게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소년공 출신이 같은 그런 자신들이 그 자라온 환경을 갖고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대화가 좀 됐고 그다음에 영국 총리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인권 변호사 관련한 거 이거 그다음에 뭐 멕시코 총리를 만났을 때나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지지율이 높냐라는 걸 얘기해서 이렇게 한 걸 보면 지금 어찌됐건 협상 파트너로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예. 물꼬를 트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요번에 그 만남이었지 않습니까? 그 만남에서는 나름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을 갖고 좀 이렇게 물꼬를 튼 그런 그 요번 G7 정상회담 아니었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6월 3일 선거를 치르고 4일 날 취임을 해서 정신없이 이제 이 국정을 이제 챙겼는데 그 와중에도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정상들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 가신 것 같아요. 나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대화가 가능한 거니까. 맞습니다. 예. 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お疲れ様です。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 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교수님,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놓고 굉장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고 그래서 정작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지 않겠느냐. 과거사 문제도 있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으니까요. 그러나 막상 또 이시바 총리를 딱 만났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랜 우방인 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자, 태도가 바뀐 건지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실용 외교의 단면인 것인지. 실용 예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해석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G7 정상 회의를 통해서 비춰진 모습이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은 특정 지도자의 정책적 선호에 의해서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니라 사실은 과도기 국제 질서 속에서 규칙 기반 질서도 지키고 자유주의적 국제도 지키려면 미국 혼자서 할 수 없으니 그리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 혼자서 할 수 없으니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구조적인 압력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런 압력에 정책이 반응한 거지 특정 지도자의 단순한 선호에 의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인식하에
그 기조를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연속성 있게 가져가는 거였다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자 관계에서 따져 물을 게 있으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따져 물을 거는 묻되 과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같이 보자라는 투트랙을 잡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 지켜야 될 정책적 연속성이다. 그게 실용 외교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첫 단추를 아주 잘 깬 셈이군요. 예, 뭐 그게 정치 지도자의 뭐 이념적 성향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예. 근데 두 분 정상회담 할 때 보니까 이시바 총리 뒤에 우리 태극기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앉은 의자 뒤에 일장기가 있단 말이에요. 저거 그래서 두 분이 바꿔 잘못 앉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네, 뭐 저도 처음에 잘못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건 잘못된 거 아니고 그렇게 하고 원래? 앉기로 했다라고 했다가 보니까 서로 이제 서로의 국가를 좀 존중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원래 이제 오른쪽이 이제 그 초청국 개최국 쪽에서 이제 태극기를 먼저 놓고 그러나 이제 상대방은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른쪽에 두고 그게 이제 외교적 관례라면서요. 외교적 관례이기도 하고 상호주의 측면에서도 맞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고 합당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예. 자, 아쉬웠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사실 방문 이튿날 이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을 아니면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적 결례를 한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이 아니면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뭐 이달 말에 또 열리는 뭐 나토 정상회담에서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도 되는 것인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갑자기 외교 모델로 따지면 사실 우발 상황이죠. 우발 상황에서 그래도 실무사자 선에선 제대로 설명한 거 이런 거 보면 여기에 뭐 대단한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그런 오해 혹은 그런 인식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제 직접 한미 정상 간 외교를 하는 게 그게 약식이든 아니 정식이든 간에 하는 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만 닥쳤던 상황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는 더 급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해결해야 될 사안이 많은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건 약간 무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이제 미국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급박한 상황에 의해서 그렇죠. 발생한 거니까 우리가 외교적으로 뭐 미국이 우리한테 결례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급박하게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었을까? 이제 그것을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직접 미국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Well, I think it's very hard to make that request right now, but we're ready, willing, and able, and we've been speaking to Iran, and we'll see what happens. We'll see what happens. What was the thought process behind 2-week timetable? Just a time to see whether or not people come to their senses. 교수님,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선제 타격을 했고 이란이 이제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행형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G7 정상회의 갔던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다시 미국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연 이유. 이게 정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인가요? 네, 맞죠.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걸 미리 알았던 건 사실인데 지금 군 수뇌부 최고위급 20명의 장군이 다 사살됐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의 군사 작전을 미국이 다 승인을 하고 다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또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물론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UN 헌장 51조에 의거해서 자위권 발동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자위권 발동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위권이 발동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 위협이 정말 즉각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방법 아니고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리고 비례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핵시설을 공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비례 조항을 좀 어긋납니다. 과연 물론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408kg 축적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그 엄청난 군사적 위협일까라고 하는 거는 평가가 좀 나뉘거든요. IAEA도 예. 이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이건 핵무기까지 가는 건 아니다라고 이미 밝혔던 상황인데 그것도 5월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예. 그런데 공격을 했었고 그걸 또 핵시설을 공격했는데 이거는 또 그 제네바 4차 협의에서의 46.7조를 어기는 거거든요. 왜 어기는 거냐면 이게 그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게 그래서 유출이 돼서 피해자가 다른 거기에 피해가 나면 그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것이 그 정당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 측에 알리고 이 정도의 수준을 군사 공격을 알리고 했을 거라는 거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핵시설을 공격한 그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그런 소위 말해서 그 나선들 그러니까 예. 지금 분쟁의 나선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조금 본인이 직접 파악하고 알고 그래야지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미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물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속사정은 우리가 제가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럼 과연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물론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긴박했냐라고 한다면 저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취소하고 급히 돌아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야 미국이 그럼 이란의 군사 공격을 가할 것이다. 뭐 벙커버스터 지하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그 벙커버스터 폭탄을 미국이 직접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막상 또 2주 더 시간을 주겠다. 또 이렇게 한 발 뒤로 또 물러났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게 원래 예정된 전략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상황 변화를 지금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상황 변화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2주라는 단어 속에는 저는 협상과 타결이라는 것을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투트랙을 가져가는 게 있고 그리고 그 2주라는 기간을 어느 청중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란입니다. 이란에게 왜 협상을 5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타결시키지 않았느냐. 마지막 협상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제 협상력을 높이는 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에 동시 메시지 주는 것인데 2주 동안은 미국이 일단 한 발 빠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그 군사 충돌이 더 심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무기라든가 지금 뭐 탄도미사일 갖고 드론 갖고 있는 뭐 재고량 이런 거 고려하면 이란이 더 타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타격을 높이면 그건 결과적으로 또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국 국내의 오디언스 청중에 대한 메시지인데 미국이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에 나설 경우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즉 작전적 목표가 미국이 생각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2003년 이라크의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내분이 있거든요. 그 내분이 있는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게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중동 국가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동 국가 지난 5월에 중동 3국 그 순방 가면서 중동에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바로 그냥 한 달 만에 개입해 버리면 신인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2주라는 시간을 뒀고 근데 2주라는 단어 자체 그 숫자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2주라는 숫자를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사용했어요. 다른 뭐 관세 협상이라든가 거래 측면에서 단지 2주를 여기에도 적용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라는 거는 굉장히 탄력적인 거군요. 그러니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는 2주로 못을 봐봤기 때문에 2주 이후에는 어떤 식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지금 하메네이는 계속 저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항복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지상군 파견은 좀 힘들고요. 지금 정확히 미군의 지상군 투입은 파견은 힘들고. 힘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트럼프의 대기조에서는 좀 어긋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요. 지금 마가를 지원하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했던 그 유권자층에서는 당연히 지지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GUB-57이라고 하는 관통탄, 그러니까 그 벙커버스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벙커버스터를 이제 지원하느냐 이스라엘. 왜냐하면 그 벙커버스터를 지원해야지 폴도라고 하는 그 이란의 핵시설도 지중화가 제일 가장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지하 깊숙이 있군요. 80m 이하의 산맥 아래에 있는 그거를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계속 공격한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란의 핵 모든 시설을 형이할 수는 이스라엘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그 강압 외교 측면에서 예. 이란아, 네가 너 말을 안 들으면 너가 거의 엔드 게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공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관통탄 GUB 그 57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GUB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폭격기는 이제 뭐 지금 B2 미국 폭격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미국이 그 폭탄까지 쓰는 수준까지 올린다 그러면 미국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군 개입도 개입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들어갈 파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라크 전과 같이 지상군까지 파견을 해야지 우리도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쟁은 공중전이 해도 깃발 꼽는 건 보병이야라고 하는 건데 이란을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전복시키겠다, 하겠다라고 하면 지상군을 파견해야 되는 수준까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되고 아직 그런 디테일한 그 작전 플랜들은 돼 있지 않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2주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던져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강압 외교 측면으로 보면 일단은 암묵적 통첩은 예.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란을 끝까지 밀 건데 지금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이란도 받을 수 있는 안을 던져서 협상을 맺는 것이 지금 가장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이 구석에 몰린 건 사실이지만 끝까지 극단으로 밀어서 예. 이란이 나는 끝까지 항전하겠다 그러면 그건 강압 외교의 실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실제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로 본다면 그 이 2주 안에 조금 제대로 된 예. 협상이 들어가서 마무리 짓는 게 서로 윈윈이 되는 상황일 텐데 과연 그렇게 될지 그리고 또 예. 그런 협상이 맺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그걸 받아들일지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봐야지 지금 그 이 2주를 이해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뭔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뜻인데 문제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게 진짜 동맹이고 우방이어서 돕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경제적인 실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뭐 무기 재고가 떨어질 거고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미국이 또 이스라엘에 무기 팔 거고 뭐 그런 맥락들이 숨어 있고 또 거기에 비춰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방위비 니네 계속 올려라. GDP 5%까지 올려라. 그거 우리 무기 사가지고 가라.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주는 그 비용의 대가를 더 내놔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동맹, 우방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실 전통적인 동맹 공식에 상당한 변화를 줬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미국은 동맹국과 적성국을 구분하기 사실은 힘들어요. 힘든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미국의 대전략이 무엇이냐라는 게 고민의 지점이 많습니다.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일시적인 해석은 가능해도 일관성 있는 통찰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이익이 있는 측면도 있지만 되레 자칫했다가 엄청나게 안보 비용을 쏟아붓는 또 다른 중동의 어떤 그 전선을 맞이하기 때문에 예.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대선 유서 당시부터 미군이 다른 나라 전쟁에 가서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말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제적 이익 일부를 위해서 안보적 이익 또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노벨평화상이라는 개인적 이익까지는 있는데 그거에 과연 이게 합일치되는 정책일까 이런 고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중동 전쟁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뭐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또 이제 국제 원유 수입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향을 주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지만 이 GDP 5%까지 국방비를 늘려라라고 하는 미국의 압박, 일본은 뭐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쁜지 이제 회담까지도 취소시켜 버릴 정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복지 예산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국방 예산을 복지 예산 5%까지 진짜 높이게 되면은 우리 국가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살림살이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인지. 국방비 GDP 대비 5% 기준점은 유럽에 제시한 것을 똑같이 아시아 동맹국에게도 예. 제시하겠다는 건데 아시아 동맹국은 그냥 집단
그 방위에 기반하는 나토하고는 다른 개별 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개별 특성을 잘 설명을 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차별성을 강조하는 전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름의 내부적인 그 공식을 잘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GDP 5% 기준을 따지는 점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GDP가 몇 %냐 이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지금 예. 2.32%냐 아니면 2.61%냐. 근데 당연히 미국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높은 수치를 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통일된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 우리나라가 어차피 그 국방 예산이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예. 그 추세를 얘기를 해서 당장의 5%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도달한다라는 중장기 시각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올리는 대신 미국은 어떤 것을 줄 수 있느냐라는 식의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일방적인 이익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따져 들어서 협상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란 극복 또 경제 민생 회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라 바깥에 외교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그 외교를 정말 잘해야 되는 시기구나. 지금이야말로. 특히 중요하죠. 지금이 특히 중요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던지는 건 되게 러프하게 자꾸 던집니다. 예. 그 방위비 그것도 EU에 대한 그 국가의 5%인데 그걸 그대로 아시아 국가 맥락이 전혀 다른 국가인데도 그걸 그냥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괴리를 뭘로 채우느냐? 말씀하신 대로 외교로 우리가 설명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 새로운 정부의 그 국가안보실 그리고 그 국방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내치에서도 실용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나라 바깥 일, 외교에서도 외치에서도 굉장히 국익을 따지는 실용 외교 잘 풀어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